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빅데이터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인데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막 그때 이쪽으로 막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막 하면서 우리가 이게 5월 달에 있었거든요. 5월 8일 날 대통령 선거가. 그 전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봤어요. 워낙 이런 얘기들이 그때 한참 나와 있어서 제가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 통계는 다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통계하고 얘하고는 뭐가 틀리지? 도대체 이거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전통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없이 다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권자가 3,200만 명이었었어요. 그죠? 3,200만 명이었고, 우리가 사전조사라는 걸 다 하잖아요. 그죠? 사전조사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통계라는 거는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미래에 뭐가 일어날 거지? 그걸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알면 연구가 필요 없죠. 답을 알면 우리는 연구를 안 해요. 그죠? 답이 있는데 왜 연구를 합니까? 연구를 하는 목적은 답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항상 답은 제한된 환경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답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개념이냐면 확률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하는데 100%라는 건 없죠. 그리고 정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률을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항상 확률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률이 없으면 통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측을 하는 건데. 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통계에서는 모집단이라고 하죠. 전체 사람. 근데 모집단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집단을 모르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고. 자, 근데 여기는 모집단이 명확한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고는 이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자, 그럴 때 요거죠. 이렇게 방송 3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한 1,000명 갖고 하기도 하고 10,000명 갖기도 하고 해서 쭉 물어보죠.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죠. 이걸 우리가 샘플링 한다 그러죠. 한국말로는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모집단을 조사하고 싶은데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뽑아서 제가 되는 한도 내에서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조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 예측을 해야 되니까 샘플링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게 항상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정답 근처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통계학의 기본 핵심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근처에는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오차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조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오차라는 걸 꼭 명시를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 근처에 있을 텐데 정답은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통계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통계학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답을 모르니까 내가 구한 샘플링의 값을 가지고 정답은 요 안에 있습니다 라고 조사를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를 막 해서 결국은 전체가 이거예요. 이게 41%가 원래 실제로 값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이 정답은 언제 알 수 있어요? 투표 끝나면 알 수 있죠. 5월 9일 날 발표했습니다. 정답은 41%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통계는 이렇게 샘플링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샘플링 조사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보통 하는데 뭐 몇 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들거든요. 조사하는 데만 해도. 그래서 뭐 항상 그러잖아요. 뭐 누가 뭐 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매일 조사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딱 해봤습니다.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참 연구하고 있을 때인데 2017년도 5월 8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날짜가 정확하게. 뭘 조사했냐면은 인터넷으로 찍어봤어요. 검색 결과.
문재인 딱 쳐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7억, 100, 1000만, 10만, 100만, 7,500만 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홍준표 뭐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나와요. 누가 관심이 제일 많아요, 사람들이? 요것만 단순하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검사하는데 한 10초면 될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그냥 거기다 키워드 넣고 전체 사람들이 몇 건 나오지? 물론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면은 이 문서 안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요거 가지고 한 겁니다. 해봤을 때 이렇게 딱 해봤더니 딱 보니까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제일 많이 검색이 되네. 그럼 요것만 갖고도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인기가 많구나. 그럼 당연히 확률도 당첨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알고 저는 그 전날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검색에다 막 검색어를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모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키워드를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그걸 카운트를 몇 번 했느냐, 하루에 또는 1년, 매일, 이거는 매일 한 겁니다. 매일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거를 쭉 조사해서 한 거죠. 물론 문재인이 좋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단어도 입력하지만 문장으로 입력하잖아요. 결국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을 돌린 거죠. 돌려서 그 중에서 문재인이라는 단어만 뽑아가지고 쭉 검색어 나열해서 하루에 몇 번 입력이 된 건지를 카운팅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똑같잖아요. 카운팅하면 된다고. 그래서 쭉 카운팅해서 이 결과를 보여주면은 큰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단어만 집어넣으면 이게 다 검색이 돼 있어요. 네이버도 이거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할 때 텍스트 마이닝 R 가지고 내가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미 공개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만 쭉 해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서론이라든가 이런 데 논문 쓸 때 요즘 트렌드가 뭐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조사해서 비교 딱 해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딱 나오겠죠. 이럴 때 활용하는 거죠. 요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근데 구글은 단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잘 되는데 한국말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검색어를 제일 많이 입력하는 데가 네이버잖아요. 구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검색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니까 네이버 검색어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첨이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본 거랑은 좀 러프하지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사람들은 다양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텍스트 마이닝 그런 도구들을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돌리면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저는 10초 만에 나온 거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큰 틀에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야, 나는 벌써 알아.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이런 식이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혹시나 할까봐. 그래서 전문가들이 텍스트 마이닝을 해요. 그래서 쭉 SNS 올린 걸, 신문 기사에 올린 것들을 해가지고, 긍정 분석, 그러니까 뭐, 감정 분석도, 감성 분석도 해가면서 다 분석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설문조사했더니 설문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때렸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도널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야, 통계 분석이 틀렸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거의 맞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개가 다 통계 분석도 했는데
힐러리가 이제 우위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위하다 그러면 대부분 같이 가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통계팀에서는 힐러리라 그랬고 빅데이터 쪽은 트럼프라고 했거든요.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당첨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서로 막 싸웠는데 결국은 빅데이터 쪽이 이겼죠. 근데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해달라 그러면 100% 다 신뢰해서 해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강의 평가하는데 대부분 점수 잘 주잖아요. 그죠? 물론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색어나 이런 데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한 댓글 다는 게 요즘 문제 많잖아요.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100% 진실이 막 나오는 거죠.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유가 뭐냐? 구글에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논문 이런 것들이 막 발표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구글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라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개발하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독감 예측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이게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논문으로.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논문화되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스토리가 어쨌든 구글이 해놓으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검색하는 업체가 질병관리센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센터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질병관리센터에서 하는데 그거보다도 빨라요. 그 이유가 뭔가? 네이처에 실렸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실렸다는 얘기인데, 독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검색하는데 누가 옆에 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막 검색하면서 뒤지면서 한단 말이죠. 검색어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계적으로 물어볼 때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려면 틀을 만들어주고 이거 조사라고 보내주고 설문 문항 만들고 막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는 받는 사람이 이거 체크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소심해지고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설문 문항에 대한 정답이 이게 과연 정답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검색하는 거는 아무 부담 없이 본인들이 막 검색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결국은 검색어가 증가한다는 거면 관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감기라는 걸 막 친다 그러면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지나? 아마 코로나 치면은 코로나 검색량이 엄청날 거예요. 그죠? 1월, 2월 달에 막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이게 유행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구글 트렌드에서는 검색어만 가지고 정리해서 검색어를 쭉 연도별 추세를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에 검색어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던 거죠. 뭔가가. 그죠? 근데 그거랑 질병관리센터에서 하는 독감 예측률하고, 왜냐하면 병원에서 데이터를 봤는데 2주가 걸려요. 다 받아서 하면 이미 독감 다 퍼졌죠. 그죠? 질병관리센터에서 하는데. 근데 이거는 딱 검색하면 실시간 검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쭉 트렌드를 보면 하다못해 하루하루라도 검색어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각광받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검색어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텍스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검색어도 하는데 검색어 말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SNS 올린 거라든가 신문 기사거리나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분석을 못 한 거죠. 신문 기사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분석하는 거를 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을 하면 신문 기사라든가 SNS라든가 답글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데이터로 변환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늘어나게 관심이 받은 거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의미의 빅이라는 말이 크다. 결국은 뭐냐면 그게 이런 인터넷이나 요즘 시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정형화된 데이터, 설문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가면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여러분들 학번, 학적 정보, 수강 신청 정보 이런 거는 학교가 계속 관리를 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형화돼서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학번하면 A라는 사람은 학번이 몇 번. 이렇게 엑셀처럼 정형화되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단 그것만 저장하죠. 다른 건 저장 안 해요. 그것만 딱딱 정형화된 데이터만 저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학교가 관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가장 핵심이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이런 거죠. 그거는 정형화될 수 없는 데이터인데 지금은 그거를 가지고 뭘 해요?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썼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유튜브에 저장되잖아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저장이 되는데 정보가 한 달에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생성한 정보는 2년마다 한 번씩 더블로 된대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정보를 저장을 해둡니다. 다. 그렇게 저장해두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클라우드라는 곳에 클라우드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전 세계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군데다 모아놓고 같이 쓰는 거죠, 지금은. 그런 개념이 클라우드의 개념이거든요. 동시에 나눠 쓴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쓴다. 이 클라우드의 개념은 그겁니다. 공동으로 쓴다는 거예요. 한 군데다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쓴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면서 빅데이터가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이게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막 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막 인터넷 버블이 한번 이제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옛날에는. 2004년도, 5년도의 핵심은 뭐냐면 유비쿼터스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라틴어로 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여러분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공존한다. 그 개념이 유비쿼터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게 유비쿼터스인데 그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컴퓨터에서도 들어온 거죠. 뭐냐면은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컴퓨터로 들어온 게 인터넷이에요. 맞죠?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러면 쇼핑몰 백화점이 있잖아요. 백화점을 컴퓨터에다 집어넣은 게 인터넷 시대죠. 맞죠? 그게 정보화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쇼핑하잖아요. 쇼핑몰이 인터넷에 존재하잖아요. 가상으로. 그게 정보화 인터넷 시대고요. 유비쿼터스 시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는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화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컴퓨터화가 돼서 사물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가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사물들이 전부 다 인터넷화 되는 거죠. 지나가면서 모든 사물들이 그 안에 컴퓨터 CPU가 내장돼 있고 정보들을 서로 사물들이 주고받으면서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비쿼터스 세상이라고 하고 그거가 확장돼서 나온 개념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 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때는 용어를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한때 유비쿼터스 혁명. 2000년 전에는 인터넷 혁명.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다 들어간다. 가상세계만 존재한다. 백화점도 없어질 거고 서점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거다. 물리적인 세계가 없어질 거다. 왜? 다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에서만 하면 되니까. 이게 2000년대 전반에 한참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했던 개념이고요. 그게 정보화 혁명 개념이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바꾸면서 아니야, 왜 집어넣어? 기존 사물들을 인터넷화 시키면 되지. 모든 사물들을 다 연결시켜서 그거를 다 연결해서 서로 간에 하면 되잖아. 내가 지나가면 모든 사물이 돼. 그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지나가다 이런 벽을 딱 치면 얘가 전화기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나랑 얘랑 전화가 되고 내 손에다가 전화기 달고 이런 게 인터넷 세상이죠. 가상세계는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게 가상세계고
유비쿼터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하고 연결돼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나랑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유비쿼터스, 보편화된, 전 세계에 다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컴퓨터 혁명으로 따지면 정보혁명 다음 혁명을 유비쿼터스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런 게 이제 일반화돼서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그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게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2010년도 후반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쓰면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게 갑자기 막 부각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